자, 2교시 B 갑니다. 1번 유행조사. 자, 유행조사에서 유행이라고 하는 게 역학조사할 때 먼저 역학조사 생각납니까? 증상이 나타나요. 증상이 나타나면 요걸 진단해보죠. 진단을 확인하고 나면 요게 유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그런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가설이 1차 역학이었어요. 1차 역학이 뭐였죠? 기술 역학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발생을 하는지, 그런 다음 가설 검증을 합니다. 요게 2차 역학이죠. 해서 이걸 상대 위험비라든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서 원인이다 아니다 가설 검증하죠. 이 순서야. 그래서 이걸 물은 거예요. 유행을 확인하고 나면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한다. 요 순서. 자, 해서 그 유행조사, 역학조사에 대처를 하는데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행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환자 또는 의심되는 사례를 파악해서 유행의 크기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행의 기술, 역학 분석에서 세 가지 특성, 시간, 사람, 장소 특성을 파악해서 감염원, 감염 경로, 이렇게 경로를 확인해서 확인한다. 요게 가설 설정이죠. 가설 설정하고 이후에 분석 역학을 통해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는 거지. 얘가 틀렸지. 그리고 뭐 환자 대조군이나 후양적 코호트 등을 실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을 쓰라 하고 했으니까 주어진 지역 사회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비슷한 특징을 가진 증상군이 통상 기대했던 수 이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 그랬어요. 다음 1차 역학에는 시간, 지역, 인적 특성 포함이 되겠지. 잘못된 건 분석 역학 연구를 통해서 가설 검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석적 역학 연구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해야 된다 이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행조사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1단계 유행의 크기를 확인한다. 유행인지 아닌지. 2단계 이제 유행의 기술 역학 분석을 하는 거죠. 시간, 공간, 그리고 인적. 그래서 시간적인 특성은 유행의 곡선을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X축, Y축으로 표시를 해두고 공간적으로는 점지도 찍어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많이 발생했는지, 인적인 특성에서 성별, 연령별, 사회, 경제별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나서 4단계 분석 역학을 통해 가지고 가설을 검증해야죠. 그래서 주로 뭐 이제 코호트 연구나 후양성 코호트나 환자 대조군 연구, 단면 연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대 위험비 발생률 이런 걸 구해 가지고 가설을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위험비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원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5단계 예방 대책 수립과 보고서 작성을 한다. 아시겠죠? 예, 특성 분석해서 가설 설정하고 분석 역학으로 가설 검증합니다. 가설 검증은 상대 위험비로 한다. 자, 그다음 2번 가의 역학 연구 방법을 쓰고 역학 연구 방법의 특징을 읽고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역학 연구 방법. 자, 원인 미상 폐질환의 산모에 대한 역학 조사를 했는데 환자군과 연령, 병력 이런 주요 특성이 동일하지만 폐질환이 없는 산모를 대조군에 배정했다. 환자군, 대조군 이렇게 배정을 했으니까 이건 환자 대조군이겠죠. 연구 대상자의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지를 조사했다. 최종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교차비로서 확인하게 되겠죠. 자, 가 연구 특징은
네, 요건 단면 연구. 그럼 기억은요? 연구 과정에서 피해 연구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요건 코호트 연구. 지역사회 인구를 대상으로 특정 질환의 유병률을 알 수 있다면 요건 단면 조사 연구. 그죠? 디귿. 희귀한 질병과 잠복 기간이 긴 질병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건 환자 대조군 연구의 특징이다. 자, 3번. 지역사회 간호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자, 기억.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지역사회 간호 사정 자료를 몇 개의 범주로 지리, 인구, 건강, 환경 이렇게 범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얘 기억 단계는 분류 단계가 되겠지. 네, 분류하고 자, 니은 0에서 14세 인구의 비율 변화를 이렇게 과거하고 네, 1990년 상태하고 2010년 이후 상태하고 이렇게 봤더니 훨씬 희석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진하게 있었던 발생률이 연하게 됐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변화를 다음처럼 정리했다. 도표로 정리했으니까 요건 요약 단계 해서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의 변화를 과거 통계하고 비교를 해봤으니까 디귿은 확인, 비교 단계가 되겠죠. 해서 요 자료 분석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는지 자료 분석 단계, 사정 단계에서 자료 분석을 할 때 분류, 요약, 확인, 비교, 결론 단계로 분류합니다. 자, 이 분류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특징, 인구 특성, 건강 상태 이렇게 범주화 시키는 걸 말하고 요약 단계에서는 분류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요약, 즉 자료의 특성에 따라 비율, 표, 그림, 그래프 등으로 요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쓰이는 게 백분율이라든가 또는 중앙값이라든가 표준편차라든가 그래프라든가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요약 단계. 그 다음 규명된 자료 간에 이런 누락된 자료의 갭을 재확인하는 거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 공간적인 비교를 하거나 시간적으로 최근 5년간 또는 전년도 통계하고의 비교를 할 때 비교, 그래서 자료 확인, 비교 단계를 거쳐서 자료 결론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단계로 진행한다는 거. 이래서 니은은 분류, 디귿은 요약, 니은은 요약, 디귿은 확인, 비교.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0.5점씩. 자료 분석 단계 순서대로 기억하고요. 외우기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4번 패치 모형하고 그 다음에 맵 모형하고 가장 이제 가능성이 있게 기획 이론 중에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치 모형이란 우리가 그 질병 통제 예방센터 CDC에서 개발한 내용이죠. 1단계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실무 작업팀을 구성했다라고 했으니 요 1단계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 패치 모형을 가지고 2단계 사망률, 유병률, 지역 주민의 의식이나 건강행동 자료 수집하죠? 자료 수집 단계. 이 패치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3단계 우선순위 선정이죠. 매치 모형은 우선순위가 선정이 됐을 때 적용하는 거라 그랬고 패치 모형은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두 가지를 확인하죠. 뭐하고?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그랬습니다. 패치 모형. 그 다음 맵 모형이다 라고 하면 1단계 기획과정에 참여할 조직 그리고 단체를 파악을 하고 참여할 파트너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맵 단계 1단계에서도 지역사회 조직화나 파트너십을 개발한다라는 거고 파트너와 함께
예, 참여자들은 비전과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비전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비전 공유가 이루어지고 나면 맵 사정을 합니다. 맵 사정할 때 이 조직이 얼마나, 이 지역사회가 얼마나 그 주제와 강점, 그러니까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목표가 명확한지, 그리고 얼마나 역량 개발이 되는 것인지, 지역 보건 의료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의 건강 수준은 어떤지, 요 네 가지를 사정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전략적인 이슈 확인하고 목표 전략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패치 모형인 경우에는 우리 지역 내에서 당뇨도 고민이고,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도 고민이고, 그리고 또 치매도 고민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잔존해 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실무팀이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지역 실무팀하고 더하기 질병관리청하고. 질병관리청도 포함돼야 되겠지. 이래가지고서 이제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실무작업팀을 조직하니까 조직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조직화해서 이런 자료 수집하고 우선순위를 이 셋 중에 무엇을 해결을 할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뭘 보고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 즉 PP, R, S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겠지. 맵 모형은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체계 사고를 통해서 보건 현황을 파악하고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맵 모형은 주로 처음 겪는, 그러니까 비정형적인 문제, 이 비정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맵 모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같이 처음 겪는 거. 와,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이래서 이제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이 지역 사회 내에서 맵 사정을 해서 병원 사정은 어떻고, 이 사람들의 역량 개발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냐, 응?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문제거리, 건강 문제는 얼마만큼 어떤 상황인가, 건강 문제들을 이제 율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정해가지고서 병원 사정은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으니 이걸 음압 격리를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나, 이런 병원이나 보건소가 얼마나 도와줄지, 그리고 법에 대한 역량은 얼마나 될지, PCR 검사를 할 만한 역량은 얼마나 될지, 이런 거. 그래서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지역사회의 강점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점 확인하고 전체적인 건강 사정하고 병원에서 어시스트 할 수 있는지 보고, 법 개정이나 또는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래서 맵 사정은 4개의 사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책을 이 지역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맵 사정 하는 내용 4개 꼭 정리하시라 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목표, 강점을 사정한다, 보건의료 체계를 사정한다, 건강 수준을 사정한다, 변화의 역량을 사정한다. 다음 스와트 전략입니다. 스와트 전략. 지식과 기술이 역량이 높대. 그러면 의료 인력이 지식 기술 수준과 기술 역량이 높다 그랬어요. 내부, 외부. 내부지 내부.
내부의 강점, 약점. 강점이지. 신종 감염병이 갑자기 급속도로 확산된다. 외부. 기회, 위협. 위협이죠. 위협이지. 그러니까 강하고 위협이고, 스트롱하고 위협이 되고, 학교 보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대된다. 내부, 외부. 내부, 강약, 강. 예산이니까 강. 적극적인 사업에 의지가 있다. 강점이죠. 내부 강. 지역 주민이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되어 있다. 자, 내부는 강이었고 외부는요. 기회입니까? 위협입니까? 그렇죠. 요구도가 많고 관심이 많으니 기회가 되겠죠. 네. S, O, 전략이겠지. 그러니까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죠? ST 전략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였어요. 국립보건연구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50이 되었다. 내부의 강약, 약이다. 그래서 기술 흡수 속도가 더디다. 할 말이 없어, 나도. 그리고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되었다. 인공지능으로 부상하고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 외부에서의 강점, 약점, 강점. 기회, 약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W, O, 전략이다. 지역사회의 신종감염병이 갑자기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외부에 위협이 되고 있죠. 음압 격리시설이나 전문 의료 인력 시설이 부족함이 역력하다. 내부는 약하다. W, T, 전략. 뭘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래서 ST, SO, WO, WT 다 하셨죠? 강점 기회 전략에서는 공격적 전략, 사업의 구조나 영역을 확대한다. 약점 기회 전략, WO 전략에서는 구조조정, 혁신운동, 강점 위협 전략에서는 다각화,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기. 약점 위협 전략, WT 전략, 사업의 축소나 폐기하자, 철수하자, 이렇게 전략들 잘 할 수 있으시죠? 자, 다음 6번. 6번에서는 보건의료는 사회경제적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특성을 한번 보실게요. 의료 공급자가 수요자의 선한 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선한 대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라고 했는데 의사의 유인 수요 검사합시다. 그죠? 검사해야 돼요. 입원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유인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배드는 차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세이의 법칙 등이 적용이 되는 것,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의 무지가 되는 거죠. 하라면 할게요예요. 이게 소비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소비자 무지. 소비가 그 다음 니은 모든 소비자에게 골고루 편익이 돌아가야 하는 비경쟁적으로 내가 가지면 당신은 가질 수 없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 뭐 있어요? 도로 같은 거. 도로.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 도로. 또 뭐 있어요? 요런 거.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들. 배, 교통시설들 다. 그죠? 지하철 뭐 이거 다 비경쟁적으로. 그래서 의료도 똑같이 비경쟁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편익이 돌아갑니다. 왜? 병원 다 이용할 수 있잖아. 다 이용할 수 있죠.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사용을 계속해. 그래서 우리는 이를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디귿. 보건의료 서비스는 소비함으로써 건강이 개선돼. 자, 소비를 했는데 그 말고도 건강 개선 말고 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노동력 제공을 한다든지 사회가 발전한다든지 국민 전체의 편익이 돌아간다든지.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잖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임용고시 쳐가지고서 보건교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교육의 덕이지 뭐. 여러분이 잘해서입니까? 교육도 덕분이잖아. 의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건강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건강해지지만 이로써 노동력도 가족도 지킬 수가 있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가치제. 가치제를 뭐라 합니까? 우량제. 모두 공공이 소비할 수 있는 건 공공재. 가치로운 건 가치제, 우량제. 리을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이것으로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국민의 욕구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정부나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규제, 통제 또는 규제적인 경쟁을 통해서 질적인 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공급자인 의료 제공자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 결과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인지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게 치료의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치료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규제하고 통제한다. 해서 치료의 불확실성이 무엇을 낳았다? 치료의 불확실성? 치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치료의 불확실성 건강보험이지 건강보험.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성은 뭐냐? 이게 치료의 불확실, 수요의 불확실성, 치료의 불확실성, 그리고 여기 공공재, 우량재, 그 다음에 요거 무지, 정보의 비대칭성, 이 네 가지가 가장 출제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랬고요. 마이어스의 그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구성 요소 미음은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질병 예방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어야 된다. 얘를 총괄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다 받을 수 있어야지. 질병도 받을 수 있고 예방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응급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를 뭐라 한다? 접근성.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어야지. 너무 높은데 왜 이렇게 높게 돼?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에 의한 이용이 돼야 된다. 이거지. 여기에 바로 접근성. 뭐 때문에 이용 못하면 필요한데 이용 못하는 경우가 거리, 시간, 비용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용해야 됩니다.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 얘기죠. 각 의료기관의 니은, 비읍, 연계성, 체계성이 확보가 되어서 진료 체계나 후송 체계가 보장돼야 됩니다. 다른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 중복된 서비스는 배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예방과 또 치료 그리고 재활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치료 후에 가정에서도 케어를 팔로우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퇴원 후에도, 그죠? 그리고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다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들이죠. 요게 뭐다? 지속성.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잉 진료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잉 진료도 없어야지. 얘는 효율성. 면허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 인증된 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얘는 질. 그래서 요거 마이어스 4가지하고, 사회경제적인 의료의 특성하고 기억하시되, 소비자의 무지 중요하고요. 치료의 불확실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재, 우량재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치료의 불확실성, 질병의 불확실성, 수요의 불확실성, 건강보험을 통해서 불확실한 손실을 예방하자라는 게 도입된 의미라 그랬고, 외부효과도 중요하네요. 외부효과. 예방접종하고, 그 다음 흡연이 있어요. 소비자의 무지 중요하고요. 저 정도. (7번) 자, 질병의 자연사에서 질병이 발생하기도 전인데 이미 병원체의 자극이 시작됐다. 몇 단계? 2단계죠. 2단계. 병원체의 자극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이고요. 아직 목 상태가 괜찮지만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은 증식하기가 아주 좋은 상태가 됐다. 겨울이니까. 그러므로 요거는 초기 병원성 기. 네. 그러면 디귿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죠? 초기 병원성기니까,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1차 예방이죠. 1차 예방이니까 2가지 조치죠. 건강 증진이랑 건강 보호랑. 그렇지. 그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리얼 단계로 올라가지. 리얼 단계는 불연성 감염기가 되겠죠. 리벨의 질병 예방 차원을 근거로 리얼 단계에서, 자, 불연성 감염기에서의 조치사항은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렇게 2가지가 되겠지. 그 얘기예요. 조기 진단, 치료, 장애 감소. 이렇게 2가지. 자, 질병의 자연사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의 시작과 끝,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질병의 자연사 니은은 초기 병원성기로서 병원체가 자극을 시작했기 때문에 숙주는 면역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요구되는 단계로 1차 예방이 요구가 돼요. 그럼 1차 예방은 건강 증진의 조치와 건강 보호의 조치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건강 증진으로서 그저 좋은 영양 수준, 적절한 주거,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건강 보호적 조치다라고 한다면 2단계에서 병원체 자극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방 접종, 위생 관리, 소독 관리, 안전 관리, 이런 거를 시작해야 된다. 요 단계를 지나치면 이미 몸속으로 침입하게 되는 불연성 감염기 해서 병원체의 자극, 침입에 대한 숙주의 반응이 시작되는 조기 병적 변화기다. 숙주의 반응이 시작되는 잠복기 초기 단계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2차 예방,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장애 감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 자연사에서 1단계는 건강이 유지되는 단계가 병원체 환경 숙주가 평형을 이루는 단계, 2단계 병원체 자극이 시작된다는 건 병원체의 자극이 시작되는 3단계 반응 시작, 요건 불연성 감염기로서 자극, 침입을 했다라는 거죠. 숙주가 몸 안에 침입한 단계. 하지만 자각 증상은 없다. 그래서 잠복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단계는 현성 감염 단계, 증상이 출현되는 단계, 임상 증상이 있으니 조기 검진해서 조기 치료 받아야 되죠. 5단계 재활 단계, 정신적인 후유증이나 불구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단계다. 됐죠? 어렵지 않다. 단계별로 정리. 8번. 자, 요즘 기후변화로 말라리아가 유행을 한다면서요. 네, 말라리아 위험 지역은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서울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경기 북부, 인천, 강원 위험 지역입니다. 국내 말라리아는 연간 700명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토병이라는 거죠. 엔데믹. 최근에는 온난화로 서울 13개 구까지 위험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서 며칠 전이죠. 25년 8월 19일에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령이 발령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기 밀도와 환자 수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열대성 질환으로 매우 위험하지 않나요? 예, 원충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열대성이 아니라 우리는 3일열 원충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3일열 원충에 의해서만 감염이 발생합니다. 모기에 물리면 사람 간의 접촉으로도 감염이 되나요? 아니죠. 모기지 모기. 그래서 공기 감염이나 일상 접촉으로는 감염될 리가 없습니다. 주로 딕은 모기가 매개합니다. 말라리아 나오면 꼭 이 모기를 얘기하거든요. 일본 내염 얘기하면 꼭 빨간 진모기를 얘기하고요. 예, 말라리아는 뭐다? 중국 얼룩날개 모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감시체계라는 것을 최근에 와서 되게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감염병 감시체계는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하고 예방 관리에 활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감시 방식으로 개개인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수 감시 체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전수조사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표본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감시 체계는 법정 감염병 관리, 신종 감염병 대응, 매개체 감시를 통해서 조기 발견, 효과적인 대응에 기여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말라리아의 법정 감염병은 몇 급? 3급입니다. 3급이에요. 3급이야. 4급 아니야. 3급. 기준은 뭐다?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유행 즉시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이에요. 자, 기역의 감염병의 유행의 양상은요? 기역 감염병. 요거 기역. 연간 700명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예, 유행 양상이라고 했으니까 풍토병이죠. 그리고 미국 내 홍역 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발생. 어느 정도 발생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생되는 걸 뭐라 한다고? 데믹. 자, 매년 이렇게 발생이 돼. 매년. R 값이 1. 이건 뭐라고요? 엔데믹 풍토병이죠. 그죠? 그래서 에피데믹 유행이다. 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갑상선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떤 규칙이 없어. 여기저기에 군데군데 증가하고 있다? 네, 산발적이다. 스포레딕, 산발적이다. 그러면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 더. 전 세계에서 짧은 시간 안에 또는 같은 시기에 유행을 한다. 이건 뭐야?
팬데믹. 동시에라는 얘기가 있어요. 동시에. 여기저기서 뭐 늘어난다. 산발적인 개념이고요. 예. 그래서, 이 스포레딕하고 산발적이라는 거하고 팬데믹하고 혼돈될 수 있겠지? 팬데믹은 동시에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 이럴 때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유행할 때. 그래서 유행의 양상도 충분히 출제를 할 만하죠. 말라리아는 정말 풍토병인데 지금 풍토병을 넘어서서 유행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말라리아 병원체가 뭡니까? 3일열 원충이고 매개 모기를 써라. 중국 얼룩날개 모기. 제일 큰 특징 2개만 기억하면 돼. 원충 감염이고 얼룩날개 모기가 물어가지고서 걸린다는 거. 3급하고. 그리고 말라리아는 진짜 우리나라 풍토병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 풍토병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풍토병의 개념하고 유행하고 요 양상 비교하는 거 충분히 출제거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범세계적이다. 팬데믹의 조건은 지역하고 시간이야. 지역은 2개 이상 국가. 시간은 동시에. 그죠? 광범한 지역에 동시에. 유행이다. 평상시 기대대에서 발생되는 수준 이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착적인 발생의 이상으로. R 값이 항상 1 정도였는데 R 값이 1보다 커졌다. 토착병 항상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비교적 오랜 동안 발생 수준이 일정하다. 엔데믹. 질병 유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간 지역에 따라 어떤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군데군데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다면 요거는 산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유행의 양상. 자, 일본 내염 한번 봅니다. 말라리아 했으니 3급입니다. 모기들한테 물리는 거 다 3급. 자, 매개 모기가 뭐라고? 작은 빨간 진모기예요. 바이러스입니다. 돼지하고 같이. 그래서 열나면서 이 근강직 의식장애 뇌막 자극 증상이 나타나는 게 뇌염. 뇌염이니까 일본 뇌염이죠. 그 정도. 바이러스라서 예방접종으로 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자, 9번 학교장 감염병 감시체계가 뭡니까? 전수 감시체계하고 표본 감시체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라리아가 유행을 할 때 신고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의사가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감염병이 의심되는데 거부하는 사람일 때 그 사실을 리얼에게 신고해야 돼. 이건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1사급 법정 감염병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신고 의무자, 뭐 세대주까지 다 포함을 하죠. 기관의 장이랑 신고 의무자들이 기억 등의 사실 확인 시 신고 시기와 격리 유무를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일 때 신고 시기와 격리 유무. 자, 1급은 즉시 신고한다. 음압 격리해야 되고 2급은 24시간 내에 신고한다. 격리해야 되고요. 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지만 격리하지 않아도 되고 4급은 7일 이내
신고하고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죠. 제법 간단해.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자,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진단을 할 때, 즉 환자 진단을 하면 신고해야지. 의사가 환자 진단인데 환자 진단을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구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의심자도 어때요? 의사 환자도 신고해야 되고 병원체 보유자도 신고해야 된다 이 얘기고, 그리고 니은의 경우 감염병 환자의 사체 검안한 경우, 또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으로 병원에 왔는데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도 신고해야 되고, 사체로 온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되고, 환자인데 신고해야 되고, 증상이 있어서 아무래도 의심되는데 신고해야 되고, PCR 양성인데요 신고해야 된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환자로 생각하는 경우, 니은은 사체, 디귿은 사망한 경우, 이럴 때 누구한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그 얘기야. 잘 썼을까 모르겠어요. 자, 이래서 요거 기억합니다. 1급은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아서 집단 발생 우려가 크죠.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한다. 또한 국내에 유행이 예견되어서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감염병 1급입니다.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 발생 유행 시 24시간 내 신고 격리. 3급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하면 24시간 내 신고. 4급은 1상급 외에 유행 조사를 위해서 표본 감시가 필요하다. 7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의무자들은 신고를 해야 되고요. 1급은 17종이에요. 17개. 2급은요 21종입니다. 21개예요. 21번이 2형 간염입니다. 자, 이 1형, 2형은 감시 방법이 전수감시예요. 전수감시.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신의원이 신종감염병에 걸렸어.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지. 이제 전수감시. 개개인 모두를 다 감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급은 파상풍에서 27 엠폭스 들어왔고요. 28 매독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28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독뿐만이 아니라 엠폭스하고 지카 이후에 엠폭스 매독까지 들어왔어요. 이거 다 모기한테 물리는 것들 있죠? 혈액이 찔리는 것들 여기 다 3급입니다. 진드기한테 물리는 거 이거 다 3급이야. 전수 감시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가 등산 가다가 SFTS 진드기한테 물렸구나. 이거 안다고. 성춘향이 지카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아기가 뇌 소두증이 됐대. 이거 안다고. 전수 감시. 자, 4급 감염병 23종입니다.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충충충부터 성접촉 감염병까지. 엔테로바이러스 21번 엔테로는요 눈병, 유행성 결막염, 그리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요게 작년에 출제 문제가 되었죠. 4급입니다. 자, 이 4급은 표본 감시합니다. 표본 감시. 이렇게 해서 23종이 있어요. 됐지? 그래서 전수 감시 체계, 표본 감시 체계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감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2개 전수 감시, 표본 감시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들이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은 환자, 의사 환자, 의심자, 병원체 보유자들이고, 전수 감시 1, 3급 감염병. 의사 신고 의무자가 감염병 발생 즉시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개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요. 표본 감시 발생 빈도가 높다.
그래서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 예를 들어 4급, 그러면 일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자료를 지속 정기적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의과학적인 감시를 실시해서 이렇게 수집되어서 표본으로만 감염병 발생 현황과 추이를 살핀다라는 것이죠. 해서 감염병 감시에 확장을 함으로써 이런 신종 감염병을 감시하는 효과, 매개체 감염병을 감시하는 효과. 그래서 신종 감염병,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병을 감시할 수 있고, 매개체 감시, 모기, 진드기 이런 매개체 활동이 확대가 됐죠. 왜?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지금 감염병으로서 새롭게 치고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응? 기후 변화로 인한 매개체 감염병. 그러니까 24년도에 그 전파 양식 나왔잖아요. 생물학적 전파, 기계적인 전파 구분하라고. 얘네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소리야.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웬 뜬구름 잡기 갑자기 웬 생물학적 전파하고 기계적인 전파 생전 안 물어보던 걸 물어보고 그러냐라고 했지만,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매개체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다 봐야 되는 거죠. 열중증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감염병 감시 확장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신고 보고하고 전수 감시, 표본 감시합니다. 전수 감시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군의관이지 군의관, 그리고 확인기관의 장, 그러니까 병원장,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고 감시하는 거. 신고 주체는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과 부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보고 체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관할 보건소장, 군의관은요 보건소장 이렇게 신고하는데, 군의관은 4급은 신고 안 해요. 3급까지만 신고합니다. 이렇게 신고 체계가 되어 있다는 거. 전수 감시 감염병 대상 요거 3개지.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진단했을 때, 사체 검안했을 때, 사망했을 때 전수 감시 감염병. 그 내용이 이렇게 11조에 있어요. 11조 한번 읽어보시면 위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10번. 자,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이 유행을 하거나 코로나 같이 국가 재난적 감염병이 전파되면 어떤 조치가 생깁니까?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돌아가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의 정의에 따라 방역 당국에 의해서 감염병 위기 경보령이 발령됩니다. 감염병이 그리고 확산이 되면 대응 체계가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있어요. 위기 경보령이 뭔가요? 감염병이 생겼어요. 또는 불이 났어요. 이거 홍수 났어요. 사회적인 재난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심각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억 수준으로 구분 발령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준을 4단계로, 경보령을 4단계로 뭘로? 관심, 블루, 그죠? 주의, 옐로우, 경계, 오렌지, 심각, 레드. 그래서 이렇게 경보령이 내려진다는 경우는 2가지 경우, 감염병이거나 아니면 재난이거나, 그죠? 이럴 때 경보령이 내려집니다. 자,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관련 감염병은 뭐다? 관련 감염병 해외 신종 감염병하고요. 국내 원인 불명 감염병이고요. 국내 재출현 감염병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답했어요? 그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맨날 외우던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위기 경보 발령이 되는 감염병은
언제 감염병 때문에 위기 발령이 된대. 자, 다시. 위기 경보. 위기 경보령. 자, 이 위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감염병일 때, 또 하나는 재난일 때. 재난인데 자연재난 말고요. 사회재난일 때. 그죠? 재난일 때, 아니, 재난일 때네. 자연재해가 재난도 포함해서. 재난일 때, 감염병일 때 위기 경보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요 감염병에 해당이 되는 건 해외 유입이잖아. 해외 유입이 되거나 국내에서 출현이 되거나, 또 국내지만 원인 불명이거나. 그렇게 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 경보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아직은 관심을 주는 정도입니다. 블루, 응? 네. 옐로우, 노랑, 오렌지, 빨강이, 이렇게 순서대로 경보령이 내려지게 된다. 감염병 3개. 그리고 대응 1, 2, 3단계. 이제 대응 1, 2, 3단계는 상황이 어떨 때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어요. 유증상자가 전 진짜 있습니다. 대응 2단계. 유행이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의심 환자 존재할 때. 3단계. 이제 유행되기 시작합니다.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대응 3단계. 이렇게 대응 단계 체계가 돌아가게 된다. 이 얘기죠. 시작 시점이 중요합니다. 해서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 정의에 따라 해외 감염병 환자가 국내 유입되었다, 확산되었다 이런 경우 위기 대응 매뉴얼 돌아가고요. 국내에서 원인 불명 감염병 또는 재출현 감염병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어떻게 알아요? 도창이 또 유행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위기 대응, 위기 발령해서 대응 체계 돌려보겠다 이거죠. 재난에서 두 가지 그 법령에 걸쳐져서 이 위기 발령이 내려지고 있어요. 하나는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경보령이 내려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 위기 경보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일 때는 재난안전관리법이 돌아갈 거고, 감염병일 때는 감염병 예방법이 돌아갈 거고, 둘 다 위기 경보령이 내려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이렇게. 그리고 요거 해외 신종 감염병 시작점 있잖아요. 시작점들. 국내의 감염병의 시작점. 발생 유행을 했다 관심. 국내에서는 발생했다 관심. 국내에서 전파하면 주의. 해외는 유입하면 주의. 이렇게 되니까 요 시작점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대응 1, 2, 3단계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대응 2단계에서 능동 감시 체계가 운영이 된다라는 것과 그죠? 대응 2단계에서 능동 감시 체계.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도 관리하겠다라는 소리라 했어요. 아시죠? 능동 감시 체계? 밀접 접촉자? 수동 감시는 뭐였어요? 신고 보고하는 거. 아까 의사가 감염병 환자 발견했을 때 신고 보고하는 거. 나타난 이후에 관리하는 거. 사후에 관리하는 거. 그죠? 요게 수동 감시예요. 능동 감시는 뭐예요? 같이 감염병 환자와 접촉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누구누구 홍길동님 말라리아 걸린 춘향님이랑 밥 먹으셨다면서요.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집 밖으로 못 나옵니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능동적 감시 체계죠.
나 아직 멀쩡한데?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잠복기까지는 집에 꼴짝 말고 있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감시 체계라 그랬어. 그죠? 구분되시죠? 그래서 2단계부터 대응 2단계 능동감시 체계를 돌린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 관리하겠다라는 게 2단계 대응입니다. 예? 대응 2단계. 대응 2단계가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 확진자가 나타났으니까 확진자 주변의 밀접 접촉자까지 다 뒤져가지고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야. 능동감시. 그죠? 그 느낌 오시죠? 우리 코로나 때 많이 해봤잖아. 확진자 나오면 주변 다 조사하는 거. 2단계입니다. 2단계. 대응 2단계. 대응 3단계는 이미 전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응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역학조사 등등등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1번. 자, K중학교 감염병 예방.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안내문. 비말 감염이고요. 열나고요. 등등등. 마스크 차고요. 등등등. 자, 기초 감염 생산 지수가요. R0가 2.5에서 4.5 수준이랍니다. 라고 했어요. 아, 심각하네요. 자, 그러면 R0 값이 2.5와 4.5라고 가정을 하고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 1% 미만이다. 감염된 사람이 극히 적을 때 얘기해요. 그죠? 네,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지. 이럴 때 유행을 소멸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완성해야 되는 최소한의 집단 면역의 비율이 얼마냐? 계산하라는 소리죠. 응? R 값을 계산하라는 소리지. P, 자, 집단 면역을 늘려보는 겁니다. 해서 어떻게 구한다고? 집단 면역 비율 R0 요거 R0분의 R0 마이너스 1 요걸로 계산하든지 1 빼기 R0 분의 1을 계산하든지. 응? 자, 이럴 때 2.5다 라고 하면은 요거 집단 면역의 비율 네, R0 분의 R0 빼기 1 2.5분의 2.5 빼기 1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빼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빼보면 60% 나오거든요. 60%는 R 값이 얼마라는 거야? 1. 그러니까 60% 이상이 되어야지 되는 거죠. 60점 얼마 이상은 돼야지. 그 다음 4.5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비율 산출 공식에 넣어보면 77.7777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8%면은 어때요? 1보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78% 이상이면 된다.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산출 공식 모르면 완전 꽝이라는 소리지. 자, 두 번째 문제. 역학적으로 감염 재생산수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R 값이 자꾸 줄 수밖에 없는 건 집단 면역자가 자꾸 늘기 때문이고요. 이런 집단 면역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감염 재생산수는 자꾸 줄어들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실제 감염 재생산수는 기본 감염 재생산수보다 자꾸 작아집니다. 집단 면역은 기본 감염 재생산수를 자꾸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 얘기이죠. 그래서 R값에 대한 이 R값에 대한 것도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출 공식 기억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계산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렵게 2.5, 4.5 막 이렇게 뭐 3, 4 이렇게 제시 안 하고 2.5, 3.5 막 이렇게 했어. 계산 복잡하게 틀리지 말라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1차 영역 모의고사 치르고 뭐 역학이 포함이 됐다 또는 안 됐다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계실 텐데 그랬던 간에 어쨌든 시험은 치렀으니까 공부하시고 또 다음 주에 역학 문제 너무
많으니까 역학 문제 조금 더 넣어서 출제하도록 할 거예요. 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학교보건, 보건교육까지 지역사회 전부 다 털어가지고서 싹 다 정리할 거예요. 학교보건, 보건교육을 문제 풀이 때 우리 못해가지고서 그 부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 내용들 받으셨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다시 설명까지는 그렇고 그냥 짚어주는 정도나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요약 정리 잘 돼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